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정 시한은 굉장히 오래 지난 후에 겨우 타협을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50% 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주고받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야 합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못된 합의다. 특히 야당이 무리하게 발목을 잡았다 봅니다. 네.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행정부가 이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이제 심사에서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있잖아요. 경찰국이나 네. 또는 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몇 억 안 되는 예산 그것도 절반 2, 3억 절반을 이렇게 깎았지 않습니까? 대표 공약을.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예산 있잖아. 지역 화폐나 거의 한 1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이게 야당 대표 공약은 이게 몇 조를 늘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표 공약은 다 이게 발목 잡기로 깎아버리고 이런 게 바로 다수당의 행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엄중히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봅니다. 네. 늦었지만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합의에 이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근데 합의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매년 여야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가 결국에 합의 통과가 되는 관례가 계속되어 왔죠. 네. 그런데 이번 예산안 같이 실제 예산 규모나 쟁점 사항이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기한을 넘기면서 갈등이 계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법인세 인하하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끝까지 이제 쟁점이 된 예산인데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세 효과라든가 또 이게 실제 전 국민적 이익으로 귀속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하면 되고, 근데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위법적 기구라는 이 법적 분석도 있고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나쁜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 또 민주당이 양보해서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여야가 적법하게 행사해야 될 심의권을 계속 제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키를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제 밤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까지 또 다른 입장 번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 어떤 협상이나 이 결과를 뒤집는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 국회가 입법권으로서 이 견제와 균형 원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좀 자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앞서 민주당 다수당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식 입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걸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편성, 살림살이는 정부가 하는 거죠. 네.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행정부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예산만 많이 더 정액이 돼버리고 거의 정액된 게 한 3.5조에서 4조 가까이 정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은 이제 4조 이상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 의회 다수당의 행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기업들이 성남FC에게 준 돈이 후원금이냐 아니면 광고비냐 이렇게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 어떤 부분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 이 성남FC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가 제3자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산 등 기업의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돈의 대가로서 성남 FC 구단에 돈을 주었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 성립이고 검찰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부정한 청탁 부분을 보면 당시 그 두산의 어떤 사후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브리핑을 해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다 소명돼 있는 언론 보도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금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고 두산 기업 사옥이 들어올 경우에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고 지역에 어떤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발생되는 어떤 특혜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다 소명을 했었거든요. 이 문제와 성남 FC 구단에 대한 광고비가 어떻게 결부됐는지에 대해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소환을 통해서 그 관련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 FC 구단이 시민 구단으로서 이재명 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한 청탁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이게 그에 대한 대가로서 광고비로 지급된 부분이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고요. 실제 그리고 두산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된 기업들의 광고비는 전에 비해서 증가는 했지만 실제 성남 FC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 상당한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쓰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산에 대한 어떤 특혜성, 뇌물로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 두산의 그 땅 있잖아요. 정자동에 이 땅은 이제 그 96년에 그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두산이 이제 그 병원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73억에 산 땅입니다. 네. 병원 짓겠다고. 그러면 이게 병원을 지어야죠. 근데 계속 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4년 오가지고요. 9월달에 이재명 시장이 이제 왜 병원 안 짓느냐? 20억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뭐 경제를 살리고 어쩌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게 용도 변경해 주지. 왜 20억의 이행 강제금을 두산한테 부과하고 두산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상업 용도력에 변경을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그 성남 FC의 50억 후원금 그걸 이게 조건으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뭐 경제 살리고 기업 유치하고 하면 왜 이행강제금 20억을 때리느냐? 제가 이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0억 후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후원금 받잖아요. 그럼 이게 유치했다고 또 이게 성과급으로 직원들이 현금으로 성과급으로 빼간 것도 이게 몇십 프로씩 됩니다. 아니 본인이 특혜를 줘가지고 후원금 받아놓고 무슨 일을 했다고 이게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현금으로 빼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기록을 보면 정지상 실장이 거기에 거의 구단주처럼 카드 쓰고 이게 다 횡령 배임 이런 접대받은 출장도 가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뭐 정부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업 보고 이게 너 이런 특혜 주고 민원 들어줄 테니 국가대표 후원하는데 1,000억 내시오. 이러면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무리 이게 목적이 어떻더라도 후원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기업한테 특혜나 민원을 들어주면서 대가로 이게 돈을 모집하는 이런 행태는 이게 불법이고 근절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망나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것이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을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 정말 이게 그 물타기도 유분수지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는요. 전 정권의 그 검찰
탈탈하게 몇 년 터는데 그때도 소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은 지휘권 발동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해가 수사해라 왜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한 걸 형 검찰에 책임 묻는 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혐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결부시키는 이런 걸 이게 부당결부라 합니다. 부당결부. 저는 이게 물타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이 내가 그렇게 무섭냐? 자기가 이게 무서워서 아마 수사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검찰이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가 뭐가 무섭습니까? 검찰이 무서운 사람을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검찰은 죄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워낙에 증거나 관련 자료들이나 차고 넘치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와서 조사받으라 하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검찰이 오라 하겠습니까?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요. 왜 우리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궤변 그만하시고 성실하게 그냥 법을 준수한다면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가 수사받았어요. 이해창 총재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면 된다. 비열하게 물타기 하지 마라. 이래 봅니다. 네, 조경희 변호사님. 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노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치와 공정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실제 그 통정 거래를 직접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수사는 일단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차치하고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덮으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모 관련 의혹 사건들도 물론 최근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 근거도 검사의 유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적어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최근까지 전부가 대장동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428억의 어떤 수뢰후 부정처사 죄에 관련 혐의가 관련된 것이든 이재명 대표 관련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돈이 이재명 대표에 전달되었다거나 그 돈이 실제 쓰였다는 어떤 구체적 물증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니까 갑자기 성남FC로 소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러 사건을 이렇게 이걸 올렸다 하면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그냥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정치 탄압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는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를 좀 내면서 다른 지도부가 어떤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다면 어제 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강경하게 이 비판 발언을 쏟아냈고 오늘도 역시 강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걸로 입장을 바꾼 그러니까 대응을 바꾼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뭐 불지피기는 계속돼 있었지만 네. 직접적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소환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직무는 직무대로 하면서 리더십을 뭐 유지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의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강경하게 맞서서 이런 정치 탄압성 수사를 어떻게든 뭐 이겨내겠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대표 개인의 어떤 뭐 처벌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적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된 일정이 있고 또 검찰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를 또 선택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출석 안 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첫째 옛날에 선거법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출석 안 하고
서면으로 이제 그 네 줄인가 뭐 써냈죠. 수사를 비웃듯이 아마 성실하게 써낸 게 아니고 그때도 이게 출석 안 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출석을 못하는 게 앞으로 이게 줄줄이 소환됩니다. 이번에 대장동 수사가 막혀가지고 FC로 간 게 아니고요. FC 수사가 제일 먼저 마무리가 됐던 거죠. 옛날에 그 두산건설의 이모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청의 김모 팀장 있잖아요. 이분이 이미 기소가 돼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재명 33번 이름이 나옵니다. 정상 17번.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FC가 부른 거고 대장동도 이게 곧 소환할 거니까 뭐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막힌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줄줄이 이재명 대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분리가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가지 말자. 이런 게 저는 보이콧 전략으로 놓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검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이게 그냥 일체의 예우 없다. 검찰이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 국회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이거 검찰은 전혀 고려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는 이게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유 없이 출석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게 국회 동의 받든지 뭐 방탄국회 하든지 검찰에게 그냥 체포동의안으로 체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출석 안 하면 본인이 방어권 수사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여기 그 기소를 하면 되고 그것도 이게 구형도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일반 범죄자처럼 동등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야당 대표고 국회의원에서 전혀 이게 일고의 예우 가치는 없다. 저는 원칙대로 체포영장과 기소 그대로 이게 가면 된다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 박 전 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복당 원서 잉크도 안 말랐어요. 도둑질도 너무 빠르지. 제가 뭘 비대위원장을 벌써 하겠다고 나서요. 지금은 아니다. 예. 우리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지금은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총화 단결해서 싸울 때다. 그런데 플랜 B를 벌써 얘기를 하면은 싸움에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이른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박 전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원장의 박지원 전 원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인데 그 이후에 플랜 B를 얘기하는 것은 싸움을 지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내 어떤 분이 향후의 어떤 비상지도 체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그 이후 비대위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박지원 전 원장을 설정한 논의가 있거나 그런 준비를 하거나 그런 어떤 뭐 의식적 행동이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박지원 원장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당히 맞서자는 것이 당내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박지원 원장도요. 지금 피의자입니다. 아마 이제 검찰에서 곧 저는 기소할 걸로 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원의 그 40몇 개 삭제 혐의 있잖아요. 이걸로 이미 수사가 받고 저는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분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거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피의자가 이렇게 비대위원장 논의 자체가 저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 방탄당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도 범죄 혐의자, 그다음에 이 박지원 원장도 이게 범죄 혐의자 피의자인데 뭐 서로 이게 비대위원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논리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 100%로 새로운 대표를 뽑는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전국위 모두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당원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당원 개정이 완료됐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드렸었는데 18년 만에 새로운 대표를 뽑는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윤계를 중심으로 이번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당원 개정으로 인한 후보별 유불리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이거 당헌 개정이 저는 아주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분은 뭐 유승민 대표가 이게 무서워서 개정한 게 아니냐. 아니 옛날에 경기도의사 경선할 때 그때는 이게 민심 여론조사 5대5였죠. 김은혜 후보가 이게 5점 현역 페널티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저는 유승민 무서워서 이게 룰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국민들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서울 시민의 대표는 시장이고 당원들의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당원이 이미 100만 명이 되면 거의 저는 이게 보수의 민심을 당원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0만 당원이 본인들의 대표를 우리가 뽑겠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원칙적인 저는 문제다. 유승민과는 관계없다. 이 말씀을 이게 먼저 드리고요. 그럼 이게 누가 유리하냐? 뭐 그거는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윤심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 윤심, 당심, 그다음에 보수의 민심, 삼심이 일치하면 100% 승리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심이나 보수파의 민심이 상당히 윤심하고 이게 일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의 성공이 결국에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따라 저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낙점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그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이게 유리해지는. 지금 이게 그 누군지는 아직은 안 정해졌다 봅니다. 지금 윤심은 아직도 이게 뭐 예를 들어 김기현인지 나경원인지 아니면 이게 권영세나 원희룡 장관을 차출할지 아직은 이게 고민 단계라 봐요. 그렇지만 이게 누구 한 명을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이게 후보로 점 찍으면 어차피 이게 당과 대통령실이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가 저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되는데 윤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비윤계에서 계속해서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해왔지만 일단은 당원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룰 개정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전대 레이스에서 국민의힘 전대 레이스에서 변수가 될 만한 상황 어떤 것이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원 100% 투표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누구를 미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투표 요건이 되겠죠.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대통령의 선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낙점하는 그분이 꼭 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국민의힘도 이 당원 숫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의 전당대회를 보면 그때도 예상하고 많이 빗나갔거든요. 실제 그때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면서 민심이 당심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도 보면 뭐 당원 100% 투표긴 한데 새로 구성된 당원들이 꼭 그 윤석열 대표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여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어떤 당 운영에 대한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 민심에서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유입된 당원들이 성격과 이분들의 선택 이런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